7번째 글입니다. 하숙집. 문희 부인은 부족한 딸이었다. 그녀는 일을 혼자서 해치우는 데 선수였다. 야무진 여자. 그녀는 아버지가 거느리던 작업주임과 결혼해서 스프링 가든스 근처에다 푸주간을 냈다. 그러나 장인이 죽자마자 문희 씨는 엇나가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대고 돈괴를 뒤지고 빚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맹세를 시켜봐야 소용없었다. 며칠 후면 아니나 다를까 재버릇이 나오는 것이었다. 손님들 앞에서 아내와 대판 싸우질 않나, 질 나쁜 고기를 들여와 팔질 않나. 그렇게 그는 장사를 망쳐먹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고기칼을 들고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그녀는 이웃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별거했다. 그녀는 신부에게 가서 아이들 양육권과 함께 별거 허락을 받아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돈도 음식도 방도 주지 않으려 했으므로 그는 집달관으로 취직을 해야 됐다. 그는 초라하고 구부정하고 왜소한 주정뱅이로 하얀 얼굴에 하얀 콧수염과 하얀 눈썹을 하고 있었고,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 눈썹 밑으로 작은 두 눈에는 핏발이 서서 번들거렸다. 그는 일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종일 집행관실에 앉아 있었다. 푸죽간 일을 정리하고 그나마 건진 돈으로 하이워가에 하숙집을 낸 문희 부인은 몸집이 크고 당당한 여자였다. 그녀의 집에는 리버풀과 맨섬에서, 맨섬은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리버풀과 맨섬에서 온 여행자들, 그리고 때때로 소극장의 연예인들 같은 유동 인구가 하숙했다. 그 집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이었다. 그녀는 집을 능수능란하게 또 확실하게 운영했고, 외상을 주어야 할 때, 엄하게 대해야 할 때와 그냥 넘어가야 할 때를 잘 알았다. 그 집에 사는 청년들은 모두 그녀를 마님이라 칭했다. 문희 부인의 집에 하숙하는 청년들은 식비 및 숙박료로 일주일에 15실링을 냈다. 관로 속에 저녁 식사 때 마시는 맥주나 흑맥주는 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은 공통된 취향과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자기들끼리 사이가 매우 좋았다. 그들은 서로 어울려 인기 있는 말과 성산 없는 말들에 대해서 토론했다. 마님의 아들인 잭문희는 플랫드가에 있는 막군 판매상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구제불능이라는 평판이었다. 그는 군인들의 쌍소리가 입에 붙어 있었고 대개 자정을 넘겨서야 집에 들어왔다. 친구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해줄 얘기가 있었고 언제나 그럴듯한 건수, 말하자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말 혹은 건드려 볼만한 연예인을 쫓고 있기 일쑤였다. 그는 또한 주먹도 잘 썼고 우스꽝스러운 노래도 잘했다. 일요일 밤에는 종종 문희 부인의 앞쪽 거실에서 회식이 있곤 했다. 소극장의 연예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곤 했다. 쉐리든이 왈츠와 폴카를 연주하고 또 즉석 반주도 해주었다. 마님의 딸 폴리 문희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녀의 노래는 이러했다. 나는 야 막 가는 여자 점잠 뺄 것 없어 자기도 알잖아. 폴리는 19살의 날씬한 처녀였다. 머릿결은 엷은 색으로 부드러웠으며 입은 작고 복스러웠다. 회색의 옅은 녹색이 감도는 그녀의 눈은 누구와 얘기할 때마다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약간 심술궂은 성모 마리아상처럼 보였다. 문희 부인은 처음에 딸을 곡물중개상 사무실의 타이피스트로 보냈지만 웬 평판 나쁜 집달관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 딸하고 얘기를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딸을 다시 집에 들어앉혀 살림이나 하게 한 터였다. 폴리는 매우 발랄했으므로 어머니의 의도는 그녀가 여러 젊은이들과 마음껏 사귀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느낌을 좋아했다. 물론 폴리는 그 젊은이들과 시시덕거렸지만 판단력이 예리한 문희 부인은 그 젊은이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지한 놈은 하나도 없었다. 오랫동안 상황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문희 부인은 폴리를 다시 타이피스트로 내보낼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그때 폴리와 한 젊은이 사이에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다. 그녀는 그 둘을 지켜보면서 혼자만 알고 있었다. 폴리는 자신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엄마의 고집스러운 침묵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 모녀간에 어떤 노골적인 공모나 무기는 없었으나 하숙집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는데도 문희 부인은 여전히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폴리의 태도가 좀 이상해졌고 그 청년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적당한 때라고 판단되었을 때 문희 부인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푸죽한 칼로 고기를 자르듯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다. 꽤나 더워질 것 같긴 했지만 아직은 선선한 산들바람이 부는 초여름의 찬란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하숙집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위로 올려놓은 창틀 아래로 레이스 커튼이 길거리를 향해 부드럽게 부풀었다. 조지 교회의 종로에서는 끊임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신도들은 장갑 낀 손에 쥔 작은 책과 그에 못지않게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주는 조심스러운 행동거지로 혼자서 혹은 한데 어울려 교회 앞의 작은 원형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하숙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끝나서 식탁을 뒤엎은 접시들 위에 계란 노른자 자국과 베이컨 비계며 껍질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문희 부인은 밀집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하녀 메리가 그릇과 음식을 채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메리에게 빵 껍질과 부스러기들을 모아두었다가 화요일에 브레드 푸딩을 만드는데 쓰라고 일렀다. 탁자가 치워지고 빵 부스러기가 모아지고 설탕과 버터가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지고 나자 그녀는 자신이 전날 밤 폴리와 가졌던 면담을 재구성해보기 시작했다. 사태는 그녀가 의심한 대로였다. 그녀는 솔직하게 질문했고 또 폴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둘 다 좀 어색하긴 했다. 그녀는 자기가 그 소식을 너무 대범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어색했고 폴리는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늘 자신을 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진하면서도 알 건 다 아는 자기가 엄마의 관용 뒤에 도살인 의도를 벌써 감지하고 있었다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도 어색해졌던 것이다. 몽상을 하다가 조지 교회의 종소리가 그쳤다는 것을 의식하자마자 문희 부인은 본능적으로 벽난로 위에 놓인 작은 금박시계를 헐껏 쳐다보았다. 11시 17분이었다. 도런 씨와 일을 매듭지을 시간은 충분했고 그 이후 말버러가에 가서 12시 약식 미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길 자신이 있었다. 우선 사회적 여론의 온갖 무게가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당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그가 점잖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붕 밑에 살게 해주었는데 그는 그녀의 환대를 악용했을 따름이었다. 그는 34살 아니면 35살이었으니 젊은 혈기를 변명 삼을 수도 없었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니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로 폴리가 어리고 미숙한 것을 이용한 거였다. 그 점은 명백했다. 문제는 이거였다. 그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경우 배상이 있어야 한다. 남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미만 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버리면 된다. 하지만 여자는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엄마들은 돈 몇 푼 받고 이런 일을 덮어버리고자 한다. 그런 경우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배상만이 자기 딸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결혼.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카드를 전부 점검해보고 나서 메리를 도른의 방으로 보내 자기와 얘기를 좀 하자고 전하게 했다. 그녀는 자기가 이길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도른은 다른 사람들처럼 방탕하거나 큰소리치는 부류가 아니라 진지한 청년이었다. 셰리던이나 미드 혹은 벤텀 라이언스였다면 그녀의 과업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소문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숙인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은 알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세세한 대목을 꾸며내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커다란 가톨릭계 포도주 상점에서 13년 동안 일해온 터였고 그래서 소문이 나면 아마도 실직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가 동의한다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그녀가 알기로 일단 그는 봉급이 꽤 되었고 또 저축해 놓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다. 11시 30분이 다 됐는데 그녀는 몸을 일으켜 체경 속의 자신을 살폈다. 그다랗고 혈색 좋은 자기 얼굴에 과당성 있는 표정이 그녀는 흡족했다. 딸을 치우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자기가 아는 몇몇 엄마들이 생각났다. 도런 씨는 이 일요일 아침 정말로 매우 초조했다. 그는 면도를 하려고 2차례 시도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흘 동안 못 깎은 불그레한 수염이 턱 주변을 에워쌌고 2, 3분마다 안경에 김이 서려 그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아야 했다. 전날 밤에 했던 고해를 돌이켜보니 뼈아픈 고통이 느껴졌다.
사제는 그 사건의 온갖 우스꽝스러운 구석까지 남김없이 다 캐냈고 결국에는 그의 죄를 어찌나 학대했는지 속죄할 틈새기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지경이었다. 해를 끼친 건 사실이다. 그녀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달아나는 것 외에 이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얼굴 두껍게 맞설 배짱은 없었다. 그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고 사장이 그 얘기를 들을 것도 확실했다. 더블린이 얼마나 좁은 도시인데 도대체 비밀이란 게 없다. 흥분된 상상 속에서 레너드 영감이 그 끝이란 목소리로 도른시 좀 들어보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후끈후끈 뛰는 느낌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직장 생활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니. 그의 모든 근면성실이 다 헛일이라니. 물론 그도 어렸을 적에는 젊은 혈기로 남봉을 부렸다.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자유사상을 자랑스레 떠벌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지난 일이고 손 끄는 일인데 그는 아직도 레이놀즈 뉴스페이퍼, 이건 1850년에 조지 레이놀즈가 창당한 자유주의 성향의 일요신문이라네요. 가십과 스캔들 기사가 주로 실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아직도 레이놀즈 뉴스페이퍼를 매주 한 부씩 사지만 종교적인 도리도 다했고 1년의 9할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결혼하여 자리 잡고 살 돈은 충분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경멸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판 나쁜 그의 아버지가 그렇고 또 그녀 어머니의 하숙집도 모종의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그는 코를 꿰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낄낄대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실 좀 상스러웠다. 이따금씩 그녀는 내가 봤으요니 내가 알았으면 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문법이야 뭐 그리 대수인가? 그는 그녀가 했던 짓 때문에 그녀를 좋아해야 할지 경멸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도 그 짓을 했지만 말이다. 그의 본능은 결혼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부추겼다. 일단 결혼하면 넌 끝장이야 라고 본능이 말했다.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침대 한쪽에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데 그녀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어머니에게 속 시원히 다 털어놨다는 것. 또 어머니가 그날 아침 그와 이야기하자고 한다는 것. 그녀는 울면서 그의 목을 껴안고 말했다. 아, 밥, 어쩌면 좋아요? 정말 어쩌면 좋아요? 난 죽어버릴 테야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가 그녀를 힘없이 위로했다. 울지 말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겁내지 말라고. 그의 셔츠 위로 그녀 가슴의 요동이 느껴져 왔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전적으로 그의 탓은 아니었다. 독신자 특유의 호기심 많고 골똘한 기억력을 지닌 그는 무심결에 그녀 옷이, 그녀의 숨결이, 그녀의 손가락이 그에게 해주었던 최초의 애무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늦게 그가 자려고 옷을 벗는데 그녀가 수줍게 문을 두드렸다. 촛불이 갑작스런 바람에 꺼졌으니 그의 촛불로 불을 좀 붙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목욕을 하는 밤이었다. 그녀는 느슨하게 벌어진 무늬가 있는 플라넬 가운 차림이었다. 그녀의 하얀 발등이 털 슬리퍼가 트인 곳에서 반짝였고 향수를 뿌린 피부 아래로 혈색이 따스하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고정하는데 그녀의 손과 손목에서도 희미한 향수 냄새가 올라왔다. 그가 아주 늦게 들어온 날 밤마다 그의 저녁 식사를 데워주던 것도 바로 그녀였다. 그는 밤중에 모두 잠든 집에서 자기 곁에 그녀 혼자 있다는 생각에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아득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의 배려심이란 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어김없이 펀치 한 잔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함께 산다면 아마 행복할 수 있을지도. 그들은 각자 촛불을 들고 함께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세 번째 청계참에서 마지못해 작별을 나누곤 했다. 입도 맞추곤 했다. 그는 그녀의 두 눈을, 손의 촉감을, 그리고 자신의 짜릿한 황홀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홀감은 지나가면 그뿐. 그는 그녀가 한 말을 자신에게 적용해 따라 해보았다. 어쩌면 좋아? 독신자의 본능은 그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죄는 엄연히 죄였다. 그의 명예심도 이런 죄에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침대 옆쪽으로 그가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데 메리가 문간에 와서 마님이 응접실에서 보자고 하신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힘없이 조끼와 웃옷을 입었다. 옷을 입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겁내지 마. 침대에 엎어져 흐느끼며 오 하나님 하고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는 그녀를 남겨두고 그는 방에서 나왔다. 청계를 내려가는데 안경이 습기로 너무 흐려져서 그는 안경을 벗어들고 닦아야 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 자신의 골칫거리를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다른 나라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어떤 힘에 밀려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장과 마님의 준엄한 얼굴이 그의 낭패한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지막 청계참에서 그는 베스 맥주 2병을 껴안고 식료품 저장고에서 울러오던 잭 무니와 마주쳤다. 둘은 냉랭하게 인사를 나눴고 그 연인의 두 눈은 1, 2초 동안 잭의 살찐 불도그 같은 얼굴과 짧고 튼실한 양팔에 머물렀다. 계단 끝에 이르러 그가 헐끗 올려다보니 잭은 돌아가던 방문 앞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몸집이 작고 금발인 런던 내기 소극장 연예인 한 명이 폴리를 상대로 좀 진한 농담을 했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회식은 잭의 난동 때문에 거의 박살이 났다. 모두가 나서서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소극장 연예인은 평소보다 좀 더 창백해져서 계속 미소를 지으며 아기는 없었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잭은 어떤 놈이든 그따위 짓거리를 자기 누이 동생이 하기만 해봐라. 단박에 이빨을 부러뜨려 목구멍 속으로 쳐박아 줄 테다. 안 그러나 봐라 하고 고래고래 악을 쓰댔다. 폴리는 잠시 동안 울면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거울 쪽으로 갔다. 그녀는 수건 끝을 물 주전자에 담가서 찬물로 눈을 식혔다. 그녀는 자신의 옆모습을 쳐다보고 귀 위쪽의 머리핀을 매만졌다. 그런 다음 침대로 와서 다시 발치에 앉았다. 그녀는 베개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베개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은밀하고 정다운 추억들을 일깨웠다. 그녀는 목덜미를 시원한 철제 침대 난간에 기대고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거의 명랑하게 기다렸고 그녀의 추억들은 점점 미래의 희망과 환상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의 희망과 환상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것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꽂혀있는 그 하얀 베개들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고 자기가 무엇인가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계단 난간으로 내려갔다. 폴리. 네, 엄마. 내려와라 얘야. 도런 씨가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단다. 그때서야 그녀는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는 중이었는지 생각났다.